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실장 그리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정말 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분의 우리 어벤져스들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중국. 자, 일단 그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외환 위기라는 것을 겪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유독 민감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언론들도 유독 민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심리적인 임계치라고 얘기하는 3조 달러가 무너졌다고 막 이렇게 그 좀 더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3조 달러가 얼마나 또 위험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조용찬 소장님께서 일단 이 3조 달러가 붕괴됐다는데 왜 붕괴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3조 달러가 붕괴됐다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네. 중국의 그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았을 때 2년 6개월 전이었죠. 네. 3조 9,900억 달러 정도에 달했는데요. 불과 2년 반 만에 1조 달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실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중국 경기 하강에 따른 자본을 그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같이 보는 근거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하반기쯤 되면은 해외 그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을 환수했을 경우에 세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네네네. 문제는 중국의 주변에 그 있는 그 유보금 같은 경우가 무려 기업들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 만약 트럼프가 금리 인상 이후에 해외 그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을 들여왔을 경우 1조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달러는 단기적으로 20% 정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도 찾아오게 되고요. 네. 또 중국의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에 다시 한번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 이야기가 여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 중국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인가요? 아니요, 반대죠? 중국에서 그 미국으로 이제 자본이 급속도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엔화는 절하되고 달러는 강세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황세훈 실장에게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일단 그 무역 수지 흑자 가 중국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미국에서 뭐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찌됐건 중국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달러 외화를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일단 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흑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외환을 그러니까 그 중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을 회수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측면이 아니라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일단 중국의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그 자산 가치 내지는 기업의 수익성 같은 것들이 나빠지기 전에 철수하실 때 미리 철수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더 빠른 속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네. 사실은 지금 바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안화의 그 평가 절하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에서는 또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악순환을 네, 가져올 수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3조 원은 붕괴가 되면서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과연 적정 수준이 얼마길래 3조 원이 붕괴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조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네네. 3조 원이 붕괴되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네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지금 중국의 1월 말 외환 보유고를 살펴보면 2조 9,900억 원, 90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사실 이거랑 3조랑은 네. 사실 차이가 없는 그렇죠. 거라고 네.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내지는 너무 큰 공포심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잠깐 거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말씀하세요.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이 현재 자본 통제가 심했을 경우에는 네. 1조 7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앞으로 변동 환율제로 갔을 경우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2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적정 그 환율을 방어할 수 네네.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럽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IMF 같은 데서 적정 환율, 그러니까 적정 외환 보유액을 선정을 할 때 네. 크게 살펴보는 게 한 3가지 정도 요소거든요. 네. 얼마나 수입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단기 외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3가지 정도 네, 요소를 네, 가지고 네. 이제 적정 외환 보유액 규모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좀 전에 조 소장님께서 말씀해 네네. 주셨듯이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좀 여유 있게 네. 그 적정 외환 보유액을 잡게 되면 2조 6천억 달러 내지는 2조 네. 8천억 달러 그 사이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IMF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적정 외환 보유액 규모가 얼마이냐, 얼마가 네.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합니다. 학계에서도 사실은 그 2조 8천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네네. 2조 8천억도 모자란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사실은 존재를 그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는 어떤 자본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3조 원 가량의, 그러니까 2조 8천억 달러도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부족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1조 6천억 달러나 뭐 2조 8천억 달러 이런 것들을 산정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얼마만큼의 수입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네. 보통은 3개월 내외의 수입 결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네네.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3개월 정도의 수입 결제 대금이 보통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네네. 그 사이에서 이제 형성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단기 외채 제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네. 바로 그거예요. 수입 활동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상수지에 대한 금액을 외환보유고에서 지불할 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돈이 빠져나갔던 것은 경상수지의 돈보다도 자본수지의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럴 네, 수밖에 그 없는 이유 기준이 중에 안 하나가 맞잖아요. 중국 외환 보유액에 보면은 실제 그 외환 방어에 쓸 수 있는 실탄이 순수 우리식으로 외환 보유액이 있고요.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이라든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금도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외국 은행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2조에서 3조 달러 자금들이 대부분 무역금융 형태 그리고 CD 형태로서 중국 은행단을 통해서 기업에 대출이 됐거든요. 네네. 이 자금들이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그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면은 1조 달러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고요. 네네. 이 때문에 현재 1조 7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 외환 보유액 안전 방어판을 봤을 경우에 부족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3년 만에 최고 지금 $1,00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네네네. 또 외국인들이 자금을 급속도로 빠져나가니까 시중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15금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단기 금리 시장 콜금리와 같은데 네네네. 100%까지 급등했던 현상들이 네.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냐. 사실 IMF 같은 데에서는 2.6조에서 2.7조 달러. 그렇지만 BIS 기준으로 따지면 또 1.8조 달러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네네.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라기보다는 지금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내지는 경상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달라지겠죠? 조영천 소장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저기 위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달이 상당히 좀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의 환율 보고서.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4월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과 관련된 제재 방안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네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단기 유동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채처럼 유동성이 좋은 그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그 국채만 1조 1천억 달러고요. 네네. 그 나머지 거까지 합치면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언제든지 실탄을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관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 쓰는 외환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그 외환 규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제 친구들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그 돌아오는 기업인들하고 그 환영회를 해줬는데 네네. 중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을 갖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그만큼 까다롭게 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갖고 왔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벌었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벌었던 사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체크할 정도로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근거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탄탄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강압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강압적이면 강압적일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외화 유출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압적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그래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시장 경제가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정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력한 수준에 있거든요.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강력한 통제력을 다시 더욱더 강력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권 내지는 능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당 독재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자본 통제를 통해서 외화 유출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 네. 그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아니 위안화가 약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찌됐건 그 중국에서는 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빼서 계속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환보유고가 계속 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것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움직이는 것을 두고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 걱정은 자본 통제, 그것도 일당 독재의 자본 통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제금융의 트릴레마, 그러니까 삼중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환율 안정, 독립적인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다 충족시킬 수가 없고요. 하나를 희생해야지만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말이었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네네.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과 관련해서 환율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자본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앞으로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의 그 외화 구입을 제한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기업들의 그 사용 외 용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할 것이고요. 네네. 또 자본 거래와 관련된 규제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그 금융 개방을 좀 더 확대시켜주는 한 그리고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확대시켜주고 그리고 수출품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13.5개년 계획 같은 쪽을 발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변동 환율제를 IMF에 약속했던 내년이 네네. 아니라 2, 3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지금 중국에서는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세훈 실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는 우리 조 소장님이랑 네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환율이냐 혹은 외환 보유액이냐 네네. 이제 두 가지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어봐서 네. 그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환율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외환 보유액을 쌓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자원이 이렇게 네네. 투입이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이 급격하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환 보유액은 가급적 이렇게 네. 아껴두었다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근데 네.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물론 자본 통제를 정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 중국 경제 포럼이라고 기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해외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5만 달러로 그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네. 이상을 환전을 못하도록 했는데 1년에 5만 달러. 그렇죠. 1년에 5만 달러인데 거기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1억 명이 13억이니까 16억인가요? 13억이니까 13억 입니다. 아무튼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1억 명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5만 달러도 아니고 한 10,000달러만 환전을 한다고 쳐도 1조 달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인데다가 1조 달러가 훅 나가버리면 이건 위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1조 네. 달러를 100% 외환 보유액에 의해서 그건 해결하는 아니죠. 것은 네네.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과장은 있다고 그리고 보여집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그 정부의 은행에 예치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중국에서는 1조에서 뭐 많게는 5조 달러 네네.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첸장이라고 하는 지하 금융시장을 통해서 환치기 하는 수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 수출입 송장을 조작해서 네. 이런 외화를 좀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합법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뒤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이런 금액도 있고요. 네. 또한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빠찡코나 뭐 이런 데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블루칩이나 골든칩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현지에서 바꾸는 이런 수법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림자 금융이 외환 보유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4월 위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4월에는 정말 외환 시장의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황세훈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고 그렇죠. 있지만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상대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무조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리고 네. 이러한 조건들은 사전적인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 네. 보통 세 가지 조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이 기준을 바꿔야 가능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변경시키는 데는 사실은 뭐 중국만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란 네네. 말이죠. 다른 국가들의 반대들도 그렇죠. 워낙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물론 그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요. 우회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조영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 가능할까요?
그 지정 가능한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무역 적자를 좀 축소시키는 이런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이 보는 것은 최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계 관세 부과라든지 네. 그리고 그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그리고 세이프 가드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안들을 지금 꺼내 들고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은 25% 감소한다 그러니까 네. 지난 15년 동안의 미중 간의 무역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무려 미국에는 3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네네. 이거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게 중국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수입품들 보면 네 가지 품목이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56%, 어. 콩이 26%, 자동차는 300만 대 정도 수출하고 있고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 제재 목록에 올렸을 경우에는 네. 미국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성장률 하락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중국이 성장률이 1%만 하락하더라도 미국은 성장률이 0.25%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0.4% 떨어지니까 중국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받는 충격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그 서로가 윈윈하는 쪽.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중국이 인내해주면서 네네.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 자체를 지정하냐 마냐보다도 협상 카드로 쓸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 카드로 쓴다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불확실성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거나 아니면 뭐 행정명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잠깐이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써서 협상 카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네네. 예, 일시적으로라도 지정이 네네.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대미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로들까지 막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대중 수출까지도 네.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대중 수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따라서 네.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양쪽에 다 곤란을 겪는 이중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전망을 해야겠죠라고 말씀하신 건 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중국의 환율 조작국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이 후폭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게다가 뭐 4월 위기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자금 빠져나가고 중국에서 자금 빠져나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 막힐 것 같고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아예 빠져나가는 식으로 결과가 반영되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미중 간에 진짜 진정으로 전쟁을 붙는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그 중국의 실력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갈등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 줄 거로 보이고 트럼프가 정책을 내놓는다면 시진핑은 또 대책을 또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계절적으로 4월 달에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국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또 미국도 대중국과 관련된 규제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 강도를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주시장만 하더라도 차이나 머니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이상 그리고 저쪽 어디입니까? 그 채권 같은 경우
8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자금들은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다른 서방 국가들의 자본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은 우려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문제를 보이는 점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삼성이라든지 LG를 비롯해서 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반독점법과 관련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당장 3월 15일 같은 경우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이때는 오. 3.15 CCTV 같은 경우는 그 완우이라 그래서 고발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그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네네. 롯데 그룹을 비롯해서 품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 핸드폰 네. 그리고 뭐 현대 자동차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게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TV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요? TV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영향력이 큰가 봐요. 그 프로그램은 그 중국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요. 여기에 고발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많았는데 사실상 그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그 치욕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한령에 의해서 그 질검 총국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그 과자나 라면, 주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품질 기준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높이면서 계속 압박을 해온다는 점에서는 네.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미국의 그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지정 위협 그리고 통상 마찰 압력이 높아지는데 중국의 규제까지 걸리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올해 2%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이 걱정이 된다. 혹시 아주 잠깐 그 황세원 실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그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것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자금은 전체 주식시장 내지는 네네.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약 2% 내외 정도의 비중을 네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큰 충격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금 유출입 상황보다는 전체적인 무역 규모,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네. 점들이 오히려 훨씬 더 우려스럽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것을 보면은 직접적인 영향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어떤 힘겨루기 그리고 그동안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훼손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실장 그리고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좋은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